네, 그 혁명 3.0에서 그 동적 계층형 민주주의, 그 다음에 화폐의 전자화폐화만큼이나 충격적인 내용 하나가 이제 부동산 국유화예요. 부동산은 국유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요 전날 어저께 방송 보냈던 거에 그 내용은 있어요. 왜 부동산이 국유화되어야 되는지, 경제적으로 뭐 부자 것을 뺏자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그 논리에 합당하게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서 그 다음에 더 큰 번영으로 가기 위해서 부동산 국유화가 필요하다. 모든 부동산을 유상몰수입니다. 무상 아니에요. 저 빨갱이 아니에요. 유상몰수를 말하는 거예요. 유상몰수해서 국가의 소유로 합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농지든 국가에 월세를 내고 모두 사용하게 돼요. 모든 사람이 전 국민이 월세로 살게 되는 거예요. 월 임대료는 경매 방식으로 정해지며 임차권은 영원합니다. 왜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국가는 개발계획에 의거해서 임차인들을 강제로 내보낼 수 있으며 보상이란 건 없습니다. 어차피 소유는 국가예요. 국가는 국가 전체적인 어떤 모두의 삶을 보다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더 재밌게 더 즐거운 삶을 누리게끔 개인들의 자유를 어느 정도 억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소유도 국가고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소유도 국가고 뭐 100만 평의 어떤 거대한 공원을 조성하는데 아니면 어떤 그 레저 시설을 조성을 하는데 그 중에 뭐 10평짜리 한 칸을 살고 있는 사람이 나는 절대로 못 비켜. 이것이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때로는 좀 다수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사실은 편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라는 존재는 어떤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억압하고 갈 수 있어요. 그들을 100만 평 내에 10평을 가지고서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그 사람을 강제로 쫓아낼 수 있어야 해요. 나머지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다음에 나머지 수백만 명이 그 장소에 와서 보다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목적만으로 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어야 해요. 그 정도,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억압을 하느냐, 그 다음에 그 목적은 어느 정도의 목적이어야 되느냐는, 그건 사실 미묘한 디테일은 사실은 누구도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다만 이 동적 계층형 민주주의 체계 하에서는 누구 개인에 의한 판단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점,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전제되었다는 전제 하에 임차인들을 강제로 내보낼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보상은 없습니다. 몰수 가격은 공시지가로 하면 되겠어요. 정책이 가시화되면 몰수를 전제로 공시가를 올리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이전 시점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거예요. 이거는 뭐 시행상의 어떤 디테일이기 때문에 사실 뭐 논할 필요는 없는데, 뭐 대략 뭐 그렇게 그냥 감만 잡고 가자고요. 비용이라는 거는 앞서 은행 계좌에 있는 개인의 돈을 코인 계좌로 옮겨주기 위해서 임의로 마이너스 계좌를 생성했듯이, 요거 7월 19일 날 전자화폐 11편 현재화폐의 전자화폐화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2019년 7월 19일자 방송에 있어요. 부동산을 몰수하기 위한 돈을 마이너스로 생성합니다. 이 방법이라는 것이 뜬금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08년 리먼 사태, 리먼 쇼크 때 미국이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할 적에 이런 식으로 돈을 풀었어요. 시중에 어떤 불량 채권들을 인수하고 그걸 돈으로 내줬어요. 시중은행들에. 그런 거랑 같은 방식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불량 채권이 아니죠. 100% 양호한 채권이에요. 부동산을 가지고서는 돈을 내어주기 때문에. 근데 현행 체계에서는 이건 부동산을 뭐 어떻게 그 정부 소유로 하는데 이 관리 체계 자체가 너무 어마무시한 업무량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뭐 법무사를 갖다가
수백, 수천, 수만 명을 동원을 해도 뭐 10년 이상 걸릴 작업이기 때문에 현행 체계에서 이렇게 부동산을 유상 몰수하는 거는 사실상 너무 어려워요. 빨갱이들처럼 임의로 뺏고 보는 거가 아닌 이상 이거 작업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코엠 체계 하에서만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부동산 몰수 보상 및 회수 계좌를 생성해가지고 이 계좌는 특별법에 의거해서 마이너스 계상이 가능하도록 한 다음에 전국에 등기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공시가대로 돈을 이체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가령 무슨 아파트 101동 102호의 공시가격이 4억 2천만 원이었다면 그 코엠상에 이런 원장이 생성이 되고 부동산 몰수 보상 및 회수 계좌로부터 이무시 계좌로 4억 2천만 원을 이체해 준 다음에 그 내역은 이 부동산에 대한 인수대금 이런 거래 원장을 발생시키고 4억 2천만 원을 이체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뭐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끝이에요. 그냥 거래 내역이 이렇게 남죠. 그 다음에 부동산이 국가 소유로 일단은 거래 내역이 남으면서 등기가 된 거예요. 지금 이 등기 작업은 뭐 순간 뭐 초 단위로 발생하고 끝나는 거예요. 뭐 물리적인 한계가 제가 초 단위가 될지 뭐 수천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초 만에 끝날지 수분 만에 끝날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하간 최대 길어봐야 수분 단위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몰수 보상 및 회수 계좌의 잔액은 마이너스 4억 2천만 원이 되고 이무시 계좌로 해당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 처리되면서 그 시점부터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없게 되는 겁니다. 코엠 없이는 부동산 유상 몰수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무량이 어마어마시하기 때문에 코엠 체계가 완성된 다음에 부동산 유상 몰수를 진행해야 돼요. 최초의 월 임대료는 몰수 가격을 30년분으로 나눈 것으로 일단 임의로 정하자고요. 이 30년이 될지 디테일하게 30년일지 35년일지 40년일지 20년일지는 뭐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논의는 아니고요. 여하간 대략 이제 30년분으로 나눈 것으로 하자고요. 그래서 앞선 예에서 보면 4억 2천만 원을 30년으로 나눠서 12개월 하면은 116만 원씩 매월 월세를 내면 국가에 월세를 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매월 임대료를 국가에 내야 되고 이것은 코엠을 통해서 매월 자동으로 이체됩니다. 이 계약까지 자동으로 그냥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씨는 4억 2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지만 매달 116만 원씩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국가가 설정한 마이너스 계좌 있잖아요. 부동산 몰수 보상 및 회수 계좌 마이너스 4억 2천만 원이 점점 이 30년이면 제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부동산도 그렇게 돼서 전체 금액은 뭐 수천조가 되겠지만은 그 수천조가 30년이면 제로가 되는 그런 체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씨는 중간에 더욱 저렴하고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할 수도 있고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이 116만 원짜리 집에 월세 116만 원짜리 집에 계속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이사 가도 돼요.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다만 그 좋은 조건이라는 게 이전의 부동산 투기의 조건은 배제되겠죠. 오로지 단순하게 좋은 집은 더 좋은 값을 내고 살게 될 거예요. 116만 원은 영원히 고정이고 받았던 돈이 모두 월세로 나간 30년 후에는 모두가 그러하듯이 소득에서 내면 되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 국가가 수천조 원의 빚을 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코엠을 통해 임의로 생산된 개념에 불과해요. 설령 빚이라고 해도 100% 회수가 보장된 빚일 뿐만 아니라 3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소득원이 되는 것이므로 누구도 국가의 신용이나 체계의 신용을 의심할 일은 없어요. 아마도 30년 후에는 코엠의 거래에서 발생하던 1% 수수료 개념의 세금도 모두 사라지고 국가는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세금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국가는 임대료 받아서 먹고 산다. 국가를 운영한다. 2016년 기준 전국 3,23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합은 4,059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30년으로 나누면 매년 135조 원이 되고 건물에 대한 것까지 합치면 얼추 유일한 국가 수입원이 되어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소유가 되면서 부동산의 가치라는 개념은 없어지고 투기나 투자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은 사라지게 돼요. 투기나 투자의 매개체가 더 이상 되지 않아요, 부동산이. 앞선 예에서 농지를 몰수당한 사람이 보상금으로 10억 원을 받은 후에 월 277만 원씩 임대료를 내면서 농지를 임차할 이유는 없게 돼요. 그는 곧 농지의 임차를 포기할 것이고 곧바로 진짜 농부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임차를 받게 될 것이에요. 월 임대료는 앞선 예에서 계산했듯이 어디까지나 쌀 생산에 비례한 가격이 될 것이고 월 1만 원 남짓이 될 것이에요. 10억 원짜리 땅인데
그걸 월세로 그러면 월 277만 원 정도의 어떤 임대료가 계산이 되는데 30년으로 나누고 12로 나누면은 277만 원씩으로 계산이 되는데 연 52만 원의 소득이 생기는데 원가가 30만 원 들어가요. 근데 월 277만 원이니까 연으로 따지면은 3천만 원이 넘죠. 3천만 원. 20만 원 벌자고 3천만 원 임대료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조정이 될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땅 임대를 포기할 것이고 보상금 10억 원을 받자마자 이 땅을 포기할 것이에요.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국가는 277만 원 소득이 없어요. 대신 진짜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월 1만 원 남짓의 임대료를 내고서는 이거는 경쟁하겠죠. 농부들끼리 또는 농업을 영위하는 기업끼리 경쟁을 할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이 월세는 아마 1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농부 혹은 농업회사는 농부 이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을 쏟아져 나온 농지 수백만 제곱미터를 임차해서 큰 규모로 농사 지으면 큰 이익을 가져갈 거예요. 이제는 뭐 10마지기, 20마지기 일단 후진국형 농사가 아니에요. 어떤 기업들이, 농사 기업들이 수백만 평을, 수천만 평을 한꺼번에 농사를 짓는 기업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 기업들이 국가로부터 임차하는 대금은 아마 한 200평에 월 1만 원, 월 12만 원 정도의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농산물 가격은 엄청나게 저렴해지죠. 이런 어느 생산성 효율, 생산 효율은 어떤 효율도 어떤 머리 좋은 사람도 규모의 경제 효율을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규모는 커야 돼요. 그래야 적절한 분업이 일어나고 각 분업 단위별로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노는 시간이 없게 되고 풀로 노동을 하게 되면서 생산성은 극대화됩니다. 이 규모를 능가하는 생산성 증대는 없어요. 효율 증대는 없어요. 그런데 이 규모를 대한민국에서도 대규모 영농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농산물은 극단적으로 싸지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농사 후진국이다 보니까 모든 농산물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에 먹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도시근로자, 불쌍한 도시근로자들이 그 값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농부들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농부들이 그렇다고 큰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국가 전체적으로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이제 대규모 농사를 짓게 되면서 도시근로자들은 저렴한 농산물을 즐기고 그 나머지 농산 먹고 사는데 드는 비용이 줄어든 만큼 다른 활동에 쓰게 될 거예요.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 다음 그 농부들은 더 이상 뭐 찌글찌글하게 뭐 이렇게 허름하게 하고 다니지 않아요. 어엿한 어떤 대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으로서 커다란 기계들을 운전하면서 그리고 국제 시세와 어떤 그런 것에 맞춰서 사무 업무를 보면서 좋은 값에 팔려고 노력을 하고 해외에 영업을 개척을 하고 뭐 이런 식의 농업이 될 거예요. 더 이상 뭐 할아버지들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짓는 그런 농사를 상상하시면은 후진국이라는 얘기예요. 농업 선진국은 그런 식으로 농사 안 져요. 거대한 사일로가 농촌마다 이렇게 쫙 줄을 서 있을 것이고요. 우리나라 사일로 한 개가 없죠. 농업 후진국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도시근로자들은 생활비 부담이 덜어지고 남는 식량은 해외로 수출되면서 더욱 발전되게 될 것입니다.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생산할 장소일 뿐 아니라 언제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처이기도 했던 공장이 이제는 순수하게 상품을 생산할 장소로서의 의미만 남게 돼요. 급속도로 현재의 장소를 포기하고 저렴한 곳으로 이주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겁니다. 주택 역시 투자의 수단으로서 갖는 의미가 사라지면 급속하게 실속을 차리는 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강남의 17평 아파트에서 음마 아파트에서 월 300만 원을 내고 사느니 그 아파트 엄청 찌글찌글해요. 그 재개발을 노리고선 거기서 그 비싼 값을 내고서 사는 거거든요. 거기서 사느니 용인의 멋진 40평 대리석으로 발라진 40평 아파트에서 200만 원을 내고 사는 쪽을 아마도 사람들은 택할 것이라고 예상돼요. 이 강남 17평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재개발을 노리고서는 비싼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주택이 어떤 투자 수단으로서의 매개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식의 소비 행태는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집이 비싸고 후진 집이 싸다. 뭐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서울 근교의 농지 임대료가 277만 원에서 1만 원이 되는 정도로 하락했잖아요. 그 다음에 많은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가 몰수할 때의 가격에 현저히 모자라게 되면 부동산 몰수 보상 및 회수 계좌의 마이너스 금액이 언제 채워질지 요원해지는 면이 생기죠. 국가신용이나 코엠 체계상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어요. 일단 제 생각에는 그런 가능성은 안 보이지만 왜? 언젠가는 채워지기 때문에 신용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게 기간이 30년이 아니라 40년, 50년이 돼서 늘어지기라도 그래서 그 국가 신용의 어떤 이건 마이너스로 계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무슨 갚아야 될 빚도 아니고 저는 신용상의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 사람들은 어떤 좋은 집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면서 현재는 200만 원의 월세를 사는 것이 대단히 그것도 커 보이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이런 세상이 되게 되면 월세 1억에 사는 것도 어떤 자신의 어떤 부를 과시하거나 부를 누리는데 적절한 금액으로 여겨지면서 굉장히 큰 월세 차이가 발생을 할 거예요. 277만 원이 1만 원이 됐지만 100만 원이 1억 원에 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고급스러운 주택이라 그러면 어딘가요? 그 롯데 시그니엘인가요? 그 110층짜리 강남의 잠실의 그 롯데타워.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 아파트 가격이 기본 100억 정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월세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 요 30년 나누기 12로 하면은 100억짜리 아파트를 2,700만 원이네요. 월세 2,700만 원인데, 2,770만 원인데, 이분들 아마 월세가 아마 2,700만 원에서 아마 한 2억, 3억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아마. 사람 심리가 저는 그렇단 얘기예요. 아무런 근거는 없어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사실상 요 계좌의 마이너스 금액이 30년이라고 했는데 얼추 그 시점이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채워질 것이다. 또한 어찌됐든지 부동산 몰수에 대한 보승으로 급격한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이 경제에 알 수 없는 큰 파장을 가져올지도 모르죠. 일단은 유상몰수로 인해서 돈이 일단은 사람들이 통장에 꽂혔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것만으로 통화량이 증가됐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어쨌든 이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집은 가지고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어떤 시중으로 소비로 흘러나갈 거라고는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시중으로 흘러나가야지만이 그게 어떤 인플레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렇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투자에 어떤 흥미를 가지고 투자에 큰 이렇게 달려들게 되는 경향이 또 생길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만 앞서서 주식회사도 이제 계층형 주식회사를 체계를 만든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주식시장이라는 게 모든 주식회사에 오픈이 된다 그러면은 수없이 많은 돈이 주식회사로 쏟아져 들어가면서 지나친 경기 과열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코엠 체계는 통화량 증가를 용납하지 않는 디플레이션을 전제로 한 체계이기 때문에 초반에 약간의 어떤 인플레가 장기적으로는 어떤 균형을 금세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지나친 투자 행위라는 것도 사실은 일단은 경제 자유도를 굉장히 높였기 때문에 그 역시도 진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제 생각은 그래요. 급속히 안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다면은 변혁의 소용돌이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어서 그 혼란이 두려워 해외로 급속히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이 생기면 외환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게 두렵다면은 부동산 몰수에 대한 보상은 그냥 원화로 하지 말고 이중통화로 가져가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드려요. 오로지 부동산 임대료로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통화 체계로 해서 부동산 몰수 보상 및 회수 계좌가 채워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무상 몰수가 되는 거죠. 30년에 걸쳐서. 부동산에 대해서만 어떤 자유로운 별도의 통화 체계다. 토큰 같은 걸로 받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상 무상 몰수가 재산권을 침해한 게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쪽에 우선을 둘 것인가? 저는 일단은 이런 거 필요 없이 자유롭게 놔두는 게 옳다라고 봐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경제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예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충격이 없도록 궁극적으로 부동산은 국가 소유로 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과정의 방법은
몇 가지의 가치를 희생시킬 수도 있긴 있어요. 여간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을 국유화해야 되는 것이 매우 옳다. 지역적인 문제들은 상세한 설계 시에 고려하면 될 일입니다.